는데 이 판례를 공부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 첫 장 한번 10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판례 정리 150쪽 한번 넘겨보시면은 10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거기 오늘 첫 번째 이제 그 판례인데요. 사실관계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보면서 어떻게 이 사안을 적용시키는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1페이지 사안의 적용이라고 있죠. 이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써야 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케이스에서 가장 배점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판례집의 구성은 제가 판례만 넣는 게 아니라 사안을 어떻게 사실관계에서 사안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적용을 어떻게 적용시키는 건지 그게 이번 어떻게 보면 GS 1기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판례 문구도 핵심적인 부분이죠. 물론인데 답안지를 쓸 때는 이 사안의 적용이 가장 배점이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어떻게 해서 사안을 적용시켰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교재를.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판례집을 활용할 때는 우리가 매주 판례 테스트를 보지만 이 판례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부분을 테스트로 항상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암기를 못 하시면은 나중에 뒤늦게 암기하게 되면 나중에 부담이 더 커져요. 왜냐하면 GS 2기 때는 그러니까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그때 누구나 다 암기를 해요. 근데 그때 와서 암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 테스트를 제가 보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일찍 여러분들이 다 불안해하잖아요. 사실 뭐 저하고 지난달에 상담을 대부분 하셨는데 지난달에 다 암기 언제부터 해야 되냐요? 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물론 제가 그 같은 고민을 누구나 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고민들을 조금 여러분들 고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판례 테스트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빠지면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 테스트 꼭 다 보시기 바랍니다. 뭐 목차 테스트도 마찬가지지만 판례 테스트는 꼭 다 보셔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줄여나가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 오늘 판례 우리가 보면서 어떤 부분이 판례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테스트가 아니라 뭐 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것들 다 키워드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GS 1기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은 주세먼 이해를 했다는 전제 하에서 이 판례 문구라든가 법리를 이해하는데 큰 중앙점을 둬야 되고 이 사안의 적용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우리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2기 때 진도별 모의고사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진도별 모의고사는 수업보다는 2기 때부터는 사실 시험 위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의 우리가 1일에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오전 3시간은 거의 시험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후 3시간 동안 뭐 우리가 해설하고 그다음에 진도 좀 나가고 이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3기 때는 뭐 더 없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1기 때까지가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기가 넘어가면 여러분들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암기도 안 되고 이해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암기 물론 판례 문구는 암기를 하시지만 테스트를 위해서 암기를 하시지만 이해 위주로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어제 출간된 교재를 한번 잠깐 보면은 여기 판례는 우리가 150선을 넣어놨는데 150개 판례 넣어놨는데요. 제가 여기에는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긴 합니다.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긴 하는데 사실 헌법재판소 판례는 중요하진 않아요. 헌법재판소 판례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 부분은 여러분들 저하고 수업 때는 뭐 얘기를 나누긴 하지만은 뭐 강의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헌법재판소 판례를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노동법 총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노동법 총론 파트죠. 그러니까 총론과 노동기본권, 노동법의 권리 의무 주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55페이지 여기 54라고 54의 시작이니까 55페이지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55페이지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GS 연기 때보다는 아무래도 회차가 2회차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야 돼요. 스피드하게.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는 뭐 특별하게 뭐 전달드릴 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마지막에 이제 부록으로 여러분들 혹시나 그 법전을 못 가져오시면은 아무래도 우리 법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스마트폰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에 대해서 최신 개정 법령을 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모성보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도 최근에 이제 그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법 이런 부분들이 새로 이제 그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 개정이 안 된 그 법전 개정 안 된 교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법전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제 10페이지 이제 총론 부분인데요. 노동 관행. 그래서 노동 관행과 근로계약의 해석 부분인데요. 이 노동 관행은 우리가 GS 연기 첫 번째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렇죠? 노동법의 법원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었었죠. 그렇죠? 특히 관행은 어디서도 나왔냐면 우리가 전적 그다음에 전출 이런 부분에서도 관행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행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관행과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관행의 법원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라는 거였었죠. 관행의 법원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판례 문구가 두 가지 요건이 필요했었어요. 뭐였었죠 그때? 판례 문구가 GS 연기 때 배웠던 게 첫 번째 이거 좀 지우고 갈까요? 두 가지였었죠. 그렇죠? 뭐였었죠? 규범적 사실로 승인되거나 그다음 두 번째 뭐죠?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으면은 노동관행의 법원성을 인정해줬었죠. 그렇죠? 요게 키워드예요. 요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판례는 여기 보시면은 우리 교재 어디 있냐면 율노동법 14페이지에 있어요. 율노동법 14페이지. 제가 이거를 페이지 수로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볼 때 내용이 우리 교재 내용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려주면 여러분들 찾아보기 쉽기 때문에 교재 페이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해당 파트 이론이 여기 있다는 거 그걸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교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기 율동법 14페이지 보면은 거기 노동관행 4번에 노동관행 박스가 있죠. 이 박스에 판례번호가 이제 동일한 번호일 거예요. 여기 10페이지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한국전력공사 사건입니다. 여기 한국전력공사 사건 노동관행의 법원성 여부 이게 바로 한국전력공사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답안지를 쓸 때 뭐 무슨 사건이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쓰셔도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막 다 아시기 때문에 뭐 현대자동차 사건이다 아니면 뭐 한국전력공사 사건이다 그러면은 다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 보면 아시겠지만 뭐 소위 뭐 현대중공업 사건에서는 이렇게 이제 제가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답안지 쓰실 때 그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14페이지 네, 오늘도 앰브러스가 지나가네요. 네. 자, 그러면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페이지 보시면은 한국전력공사 사건인데 우리가 수업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사실관계를 한번 쭉 볼 거예요. 근데 사실관계가 많으면 이걸 다 보기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요 부분들, 중요 부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뽑아서 이런 부분들이 요 사실관계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구나라는 거를 판단을 하고서 이제 볼 겁니다. 자, 보면은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이제 사실관계에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이제 원고들은 피고 공사에 있어요. 피고 공사 당연히 한국전력공사 되겠죠. 그렇죠?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답니다. 자, 퇴직을 했는데 자, 밑에 줄 내려가시면은 원고들이 퇴직하기 직전 연도인 1999년도까지 노사 간의 해당 연도의 특정의 임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서 피고의 취업 규칙인 보수 규정. 보수 규정도 근로 조건을 규율하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으면은 보수 규정이 취업 규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취업 규칙이라는 건 명칭을 불문하잖아요. 그렇죠? 근로 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취업 규칙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수 규정이 취업 규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정하면서 재직 직원들에게 해당 연도의 직전년 12월 16일부터 해당 연도의 단체 협약 체결 전일까지 그 직전 연도의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될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 개정된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을 임금과의 차익을 소급 정산하여 추가 지급하였으며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단체 협약 보수 그러니까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보수 규정을 개정을 했죠. 보수 규정을 개정하면서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직전 연도의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에 개정된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을 임금과의 차익, 그러니까 임금 인상분에 대한 차익 부분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보수 규정이 개정되었으면은 인상된 걸로 개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개정된 그 임금과의 차익분을 갖다가 이제 지급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급 정산하여 추가 지급했답니다. 소급해서 이제 정산해가지고 자,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에 피고 공사로부터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임금 인상분 차익 및 이러한 차익을 원래 지급기일에 지급받았더라면 이를 기초로 산정하였을 퇴직금과의 차익을 추가로 지급해왔는데 야, 대단하죠. 퇴직한 분들까지도 그 차익분 다 지급을 해준 거예요. 퇴직한 분들까지도. 그다음에 퇴직금도 이미 지급을 했는데 뭐죠? 퇴직금의 차익분도 다 지급을 해준 거죠. 그렇죠? 소급해서 이제 한 거니까. 자, 위 1996년까지 이런 조치에 대해서 노사 쌍방으로부터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었다. 자, 요게 키워드가 어디서 많이 보던 문구가 나오죠. 그렇죠?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대요. 자, 피고는 1997년 11월 19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서 보수 규정을 개정한 후 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1990년도 10월 16일부터 위 단체협약 체결 전일까지 발생한 임금상 차익분을 소급하여 정산하고 자, 97년도 10월 10일 지급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에 퇴직한 원고들에게는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임금상 차익과 퇴직금 인상 차익을 지급하지 않았대요. 누구는 지급하고 누구는 지급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사안의 이제 핵심 쟁점, 즉 판시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양가 1번 보시면은 근로조건 결정 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느냐? 소급이라는 건 뭐야?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이거 사실은 배우긴 했었어요. 이거가 좀 다른 내용인데 단체협약을 불이익 변경함에 있어서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하면 소급표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미 퇴직한 사람한테 소급표가 인정되기는 좀 어렵겠죠. 자, 우리 어디 보시면 되냐면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 파트 한번 잠깐 볼까요? 몇 페이지냐면 518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18페이지. 유효노동법이에요. 자, 518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거기 뭐가 되냐면 단가로 4번에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의 효력상 한계 부분이 있었죠. 자, 보시면은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은 소급표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그렇죠? 불이익 변경도 소급표가 안 돼요. 불이익 변경도. 그래서 자, 이를 인정하게 되면은 당연히 근로자한테 불이익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더더욱 인정이 안 되겠죠. 자, 따라서 불이익 변경에 대한 내용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고요. 그 부분에 관한 기존 단체협약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거나 변경된 걸로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근로조건 결정 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경우 이미 퇴직한 직원한테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양가로 2번에 기업이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냐? 요거는 무엇일까요? 즉 뭐냐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노동관행의 법원성을 이제 말하는 거죠. 노동관행의 법원성 부분. 노동관행의 법원성은 규범적 사실로 승인되거나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사실상의 제도로 이제 확립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 자, 그다음에 오늘 사실은 목차 테스트에도 제가 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목차 테스트를 먼저 리뷰를 안 하고 이걸 보는 이유가 목차 테스트에 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잠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양가로 세 번째. 사용자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임금 인상분 및 퇴직금 인상분 차익을 추가 지급한 관행이 있었으나 그것은 노동자 또는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 사이 규범 의식이 있는 노사 관행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와 같은 사례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사례에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요거 관련돼서 한번 요걸 보고서 우리 목차 테스트를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미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다른 쪽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도 소급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냐면 자,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위로 올라갈까요? 그럼 중간에 보면은 자, 그 동일한 승인의 효력은 돼 있죠. 그다음부터 밑줄. 자,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밑줄입니다. 자, 그 사업체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는 거죠. 즉 뭐죠? 소급표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소급표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계속 보시면은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유리하게 변경되든 불리하게 변경되든 소급표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노동관행의 인정 요건인데요. 자, 노동관행 인정 요건. 자,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 두 가지. 자, 어디서부터 우리가 보냐면 자, 첫 번째 동그라미 어디서부터 하면 될까요? 두 번째 줄. 관행이 다음에 거기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하고 밑줄 그으면 됩니다. 자,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뭐죠? 두 번째 동그라미 기업의 구성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이 돼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판례 문구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단체 협약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판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사실 범위가 거의 전 범위로 해서 왔다 갔다 쟁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이 노동관행 판례라고 해서 여기 나왔지만은 이게 단체 협약의 소급표 관련된 문제들이 쟁점 하나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실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될 때는 그 부분을 따로 빼고서 뭐 노동법 2에 넣는다든가 이렇게 조절을 하겠지만은 저희가 판례 공부할 때는 노동법 1, 2 강에 넘나들면서 다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지만이 판례 공부할 때 좀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자,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성질이 있었죠. 그렇죠? 연기 때 배웠을 때 뭐 있었죠? 첫 번째 무슨 성질이 있었죠? 계약적 성질이 있었죠. 왜 계약적 성질이 있죠?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즉 당사자 간의 합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규범적 성질이 있죠. 규범적 성질이 뭐죠?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성질이 있고 이 두 가지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뭐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단체협약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체협약 이중성. 그럼 이 단체협약은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죠? 그때? 갑자기 노동법 원하다가 수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없으시죠? 그렇죠? 자, 성립 요건이 어떻게 있었죠? 첫 번째 실질적인 요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요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실질적인 거 뭐였었죠? 그렇죠. 당사자 간의 합의. 그렇죠. 첫 번째가 당사자 간의 합의. 그다음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간접의 당사자가 적격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일시적 쟁의단이나 이런 분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 당사자의 적격성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형식적 요건. 단체 협약은 어디다 체결해야 되죠? 서면으로 체결해야 되죠. 서면으로 체결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판례문구에서 했잖아요. 단체 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형식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단체 협약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당사자 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서명 또는 날인. 그렇죠. 기명 날인도 괜찮아요. 그렇죠. 기명 날인도 괜찮다고 한 판례가 뭐 있었죠? 율로법에 나와 있는데. 기하자동차 사건. 기하자동차 사건이 바로 요거 관련된 형식적 분과 관련된 대표적 리딩 플랜이었죠. 어차피 우리 배웠던 걸 계속 반복을 할 건데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는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례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사안의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사안의 적용을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답안지를 쓸 때 문제 소재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이론 쓰고 그다음에 이제 사안의 적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사안의 적용이란 건 뭐냐? 판례 공구와 이 사실관계를 적용시켜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 포섭이라고 얘기하죠. 이 수험가에서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재반사조 조건을 볼 때, 자, 두 번째 쪽부터 볼게요. 자, 앞에 보시면 말하는 것이라면 다음에 심표가 있죠. 그다음부터 자, 이는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 협약에 이에 따라서 개정된 보수 규정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므로, 자, 거기에는 무슨 노사 간이 성립할 여지는 없는데, 자, 밑에 줄로 내려갈게요. 중간에 보시면 말하는 것이라면, 자, 그것은 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과 사용자였던 피고 공사 사이에 있었던 외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 사이에 노사 간이 성립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관행으로서의 법원성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자, 그리고 또한 이게 관행으로서 법원성이 없다는 이유는 뭐죠? 규범적 사실로 승인이 안 되거나 아무런 이의제기 사실 확립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행으로서의 법원성이 없다라고 지금 사안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한 단체 협약의 그 본래적 성질에 있어서 협약 당사자인 구성원에만 미치는 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우리 단체 협약의 본래적 범위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단체 협약은 누구한테만 미치는 거예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미치잖아요. 그렇죠? 비조합원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단체 협약의 본래적 범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체 협약의 본래적 범위에 예외적인 게 뭐가 있었죠? 노조법 35조와 36조 뭐 있었죠? 사업장 단위 효력 확장, 그다음에 지역 단위 효력 확장. 요거는 뭐였어요? 일반적으로 본래적 범위의 예외적인 어떤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동종근로단체도 적용되고 같은 지역 안에 있는 비조합원들 근로자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단체 협약의 그 본래적 성질에 있어서 협약 당사자인 구성원에만 그 효력이 미치는 점,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단체 교섭에 관여하거나 이를 조정 선동할 수 없는 점. 자, 퇴직한 근로자가 당연히 단체 협약을 하면 단체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관여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퇴직한 자에게는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노사 간행은 그 성립 요건의 규범의식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한 자기 때문에 퇴직한 자는 왜 적용이 안 되냐? 단체 협약의 본래법에 적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가장 이제 키워드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가져와서 적용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목차 테스트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목차 테스트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보죠. 자, 보면은 첫 번째 문제 1번. 노동관행의 법원성 여부와 법원 상호 간의 충돌. 법원 상호 간의 충돌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법원 상호 간의 충돌. 법원의 경합이라고 얘기하죠. 법원의 경합. 그렇죠? 법원의 경합. 자, 그럼 노동관행의 법원성 여부와 법원 상호 간의 충돌 여부. 자, 노동관행의 법원성 여부. 우리가 오늘 배웠어요. 자, 방금 전에 배웠죠. 그렇죠? 한국전력공사 사건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 규범적 사실로 승인되거나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사실상의 기준으로 확립되어야지만이 노동관행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법원 상호 간의 충돌이에요. 법원 상호 간의 충돌을 다른 말로 하면 법원의 경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원칙이 있었죠. 법원 상호 간의 경합 관련해서 원칙이 있었어요. 뭐냐면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뭐가 있었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었죠. 취업규칙보다는 단체 협약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단체 협약의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 그렇죠? 자, 두 번째 뭐 있었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다음에 세 번째 신법 우선의 원칙. 이 세 가지가 바로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는 뭐가 있었죠? 예외가 바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었죠.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었어요. 그렇죠? 자,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서 첫 번째 쟁점이 뭐가 났었죠?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간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느냐. 그렇죠? 단협과 취규 및 그다음에 근로계약 간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요거 관련해서 문제 소재가 있었죠. 그렇죠? 두 번째 학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학설이 두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적용 부정설이 있었고 적용 긍정설이 있었죠. 적용 긍정설이 다른 말로 하면 뭐 있었죠? 일본식 용어지만 이름이 편면 적용설. 그렇죠? 편면 적용설. 적용을 긍정하니까 뭐죠? 단체 협약의 기준이 뭐야? 최소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최소 기준. 단협의 기준은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적용이 긍정되는 거고 적용 부정설이요. 이건 다른 말로 이제 양면 적용설이라고 얘기하죠. 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 협약의 기준보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요게 바로 판례죠. 그렇죠? 요게 바로 판례 입장. 판례 입장이라는 거. 자, 요거 잠깐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 적용 부정설이죠. 4번 검토 이렇게 쓰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쟁점이 있었죠. 이따 우리가 이거 넘어서 배울 거예요. 바로 뭐냐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렇죠? 요거 관련해서 리딩 판례가 뭐가 있었었죠? 그렇죠? 문경대저탑 사건 에서 이를 긍정하고 있죠. 그렇죠? 긍정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배울 게 바로 이제 여기 나올 겁니다. 문경대저탑 사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미리 한번 볼까요? 쭉. 자, 문제 2번. 우리가 오늘 다 배울 거예요. 이것들.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 논하시오. 자,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관련된 판례가 있었었죠. 그렇죠? 임원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됐었죠? 네. 판단 기준이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뭐였죠? 그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지역구. 두 번째 뭐가 있었죠? 두 번째가 그쵸. 지휘 감독을 받고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지역구. 요게 바로 이제 두 가지 이제 이번에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었죠. 그쵸? 이거 꼭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문제 세 번째, 노조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논하시오. 자, 노조법상 근로자는 아까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지만은 이 근기법상 근로자는 협의의 근로자로 얘기하고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는 광의 근로자로 얘기한다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노조법상 근로자 관련해서 조문은 어떻게 되죠? 조문은 어떻게 돼요? 노조법 2조 제1호에 조문이 나와 있죠. 그렇죠? 노조법상 근로자 관련해서 이 노조법상 근로자 관련해서 개념을 분석하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죠.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두 번째 뭐죠? 임금, 급료, 기타 이해 준하는 수익, 그렇죠? 자, 세 번째가 뭐죠? 그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 그렇죠? 이렇게 분설이 되죠, 그렇죠? 자, 요 관련해서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죠, 그렇죠? 이거 잠깐 지울게요. 노조법상 근로자를 판단할 때 우리가 대표적인 리딩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뭐 있었죠? 재능교육 사건, 그렇죠? 오늘 배울 건데요. 이 재능교육 사건에서는 이제 근로자성을 이원화 있죠, 그렇죠? 경기법상 근로자는 인적 종속성을, 자, 그다음에 노조법상 근로자는 경제적 종속성을, 경제적 종속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독립사업자성, 그렇죠? 독립사업자성. 이렇게 이원화해서 판단하죠. 여기서 더 나간 판례가 있었어요. 더 나간 판례 뭐였죠? 그렇죠. 한국방송공사 사건. 생각 안 나면 KBS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KBS 사건에서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보다 확대를 했어요. 어떻게 확대를 했죠?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득 의존성이 낮더라도, 그러니까 강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노조법상 근로자로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봤다는 거.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노조법상 근로자 파트 한번 보도록 하죠. 어디 보시면 되냐면 45페이지 우리 율동법 4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44페이지에서 우리 그 문구를 제가 요약해 드렸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마 밑줄 다 거졌을 텐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올라가시면 중간에 재능교육 사건이라고 가로돼 있죠. 자, 재능교육 사건에서 나아가 방송 연기자의 경우에 자, 전속성과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자, 다른 요소에 관한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뭐죠?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보다 넓혀놨다. 라고 판시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국방송공사 사건은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한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상권의 주체를 갖다가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는 판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재능교육 사건에서는 이 노조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이제 6가지를 제시했어요. 그렇죠? 이 6가지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배울 부분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첫 번째 보시면은 44페이지에 양가로 이번에 2018년도 최근 판례 있잖아. 거기 보시면은 자, 다 뭐 동그라미 다 돼 있을 텐데요. 노무 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 제공자와 체결하는 자,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그다음에 노무 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 제공을 함으로써 자,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자, 노무 제공자와 특정 사업의 법률 관계를 상당한 정도로 지속 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 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위 감독이 존재하는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노무 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 급료 등이 자,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판례 재능교육 판례에서는 경제적 종속성 요소를 갖다가 이 노조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목차 테스트 1주차 목차 테스트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이 목차 테스트의 내용들이 오늘 이제 판례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들이니까 한번 같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 판례 정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례 정리 이제 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판례 한번 봤는데 어떻게 조금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 감이 좀 와요? 예전 감이 좀 오나요? 감이 와요?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힘들긴 할 텐데 좀 적응하면 괜찮아져요. 적응하면. 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1회독, 2회독 기본적으로 1회독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보는 판례들이 새로운 판례들이 물론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봤던 판례들. 그러니까 물론 사실관계 다 처음 보지만 판례 문구들은 여러분들이 다 봤던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색함은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럼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12페이지 보면은 자,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효력 관계. 자,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문경 레저타운 사건. 그렇죠? 이거 율노동법 몇 페이지냐면 율노동법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한번 볼까요? 17페이지에 자, 17페이지 보면 율동법에 문경 레터탄 사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해당 내용은 이제 16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전에 기본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30회 기출 판례예요. 기출 판례.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이 노동법 총론 부분에서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 두 가지 판례예요. 이 두 가지 판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전력공사 사건, 이 노동법의 관행 부분, 노동 관행 부분과 그다음에 유리조건 요소랑 관련된 부분. 이 부분들이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부분이고 물론 수험가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부분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효력 관계.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효력 관계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유리조건 요소는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되죠. 그렇죠? 자, 먼저 교재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 판례 정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 우리 16페이지 한번 볼게요. 16페이지. 16페이지 보면은 자,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조건 우선칙의 적용 여부. 이게 이제 30회 기출이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 간에는 유리조건 우선칙이 적용되며 자, 취업 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그 부분에서 무효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자, 근로기록 97조를 반대 해석하면 이게 키워드라고 했었죠, 그때. 답안을 작성할 때는 이 유리조건 우선칙 판례 작성할 때 이게 바로 키워드가 된다고 했어요. 97조를 반대 해석하면 취업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 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의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조건 우선칙이 인정이 되지만 아까 전에 우리 보셨죠? 이 단역과 취업 규칙 근로계약 간의 유리조건 우선칙이 인정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단역의 기준이 무슨 기준?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판례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체적인 기준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경 레저타운과 관련된 이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위에 보시면은 이제 단역과 그 취업 규칙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근로계약관의 이제 유력 공생 원칙인데 제일 특히 사건에서 키워드가 있었어요. 키워드가 그때 뭐 있었죠? 제가 기본 강의 때 뭐가 키워드라지 이 판례에서 단체별 구립 변경의 허용 여부와 관련된 키워드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랬죠.
그렇죠. 협약자치 원칙상. 협약자치 원칙상. 자, 위 한번 올라갈까요? 자, 팔레 한번 보면은 가마 밑줄 걷어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협약자치 원칙상 뭐요? 그다음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그렇죠.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의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었는데 판례는 동부속사건에서 뭐라 그랬죠? 긍정하고 있죠. 그렇죠. 긍정설이 취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때문에 단체협약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즉 유리조건 우선식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아까 전에 위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자, 적용 부정설, 양면 적용설 절대적인 기준이고 그 앞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적용 긍정설이 나왔죠. 이제 편면 적용설, 이게 최저 기준이라는 거. 오늘 목차 테스트가 바로 이 부분이었죠. 그렇죠. 이 부분 잘 쓰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목차 테스트 출제를 할 때 저희가 일기 때 안 써본 것도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사실은 문제를 출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한 번씩 다 써보게 하기 위해서 절대 중복돼서 출제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 다 쓰고 가실 수 있도록 목차는 다 문제 쓰고 가실 수 있도록 하고요. 물론 문제 모의고사 문제도 가급적이면 같은 쟁점으로 출제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른 쟁점으로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새로 여러분들이 다 모든 쟁점 다 써보고 간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교재 이제 우리 판례 정리 12페이지 이제 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부터 12페이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관의 효력관계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